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 핵 공격 잠수함 건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러 회담에서 북핵, 그러니까 잠수함 기술 이전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러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 그 방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양측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나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 북한 대표단이 올 것이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돼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되느냐,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방문 가능성, 그리고 두 정상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경제 포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은 한 10일, 이번 주 일요일 날 도착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 날 도착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 그림은 맞다고 봐야 됩니까? 네네. 지금 동방경제 포럼이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개최되고, 본회의가 이제 12일 날 개최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북한 대표단, 또 거기에 이제 김정은까지 포함한다면은, 11일 날 도착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그 일정을 대략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 관련해서 그런 준비 동향들이 지금 일단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9년에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당시에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그 저녁에 당일 저녁 6시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해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9월 9일 날 정권 창건 그 75주년 행사를 마친 다음에 10일 늦게 출발하거나 11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11일 점심이나 저녁쯤에 도착하는 일정이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준비 동향은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러시아 측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북한에 무기 제공 요청을 할 거고, 북한이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경고 메시지까지 낸 상황인데요. 지금 무기 거래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약속까지? 예, 만약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그 세부적인 이제 어떤 합의나 협의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포괄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어떤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되는 수준에 그칠 것을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앞뒤 상황과 맥락상 양측이 지금 만나서 이렇게 긴밀하게 어떤 대화를 나눈다면은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아마 고려할 것이다. 근데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이제 장기전 모드로 이제 완전히 바꿔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필요한 전시 물자, 소위 이제 탄약이라든가 포탄과 같이 거의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될 그 물자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장기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방 공급 기지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이게 이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사실상 그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런 물자를 공급했을 때 제재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의 전쟁 준비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서 댈 수 있는 곳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생산 능력과 생산에 관련된 사이즈 규격을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고,
또 실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상에서의 호환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으로서는 안정적인 전시물자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박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탄 몇 개 맞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을 나름대로 방어하면서 잘 버텨낼 것이냐라는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 억제 차원에서 전략무기, 전술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ICBM 같은 경우에도 재진입 기술을 비롯해서 아주 최첨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예. 또 SLBM과 같이 잠수함 발사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이 필요한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인 기술이라든가 과거에 다양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면은 빠른 속도로 이게 완성을 갖춰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해가 상당히 걸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군사기술적 협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서로 고립돼 있지 않고 연대하고 있다, 공동선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북아에서의 어떤 전선,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외교적인 메시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고요.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뭐 서방 세계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LBM을 발사할 수 있다. 그렇다 핵추진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진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거래되는 무기를 그냥 포탄과 핵잠수함을 과연 등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걸 과연 거래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전시물자 확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겨야 되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그 자신의 정치 생명과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푸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포탄이라는 것만 의미를 찾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에서 버텨내고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본다면은 네. 북한의 존재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 나토가 있는 이 바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전력을 항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태평양 3대 사령부가 있고요. 이 블라디보스톡은 곧 오체크 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서 태평양의 어떤 제해권을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아래로는 동해로 빠져나와서 일본을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나름대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다 같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북한과 연대하고 북한과 해상연합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공동의 어떤 군사적인 연습을 할 경우에 한미일을 나름대로 대응하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가치 때문에 나름대로 핵잠수함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이 지금 모항이라고 가정하면 북한한테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일 준 군사 동맹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북한을 지금 중국도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해군 기지를 둘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연스럽게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만 집어넣으면은 지금 북중러가 한 팀이 돼서 지금 한미일하고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훈련까지 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북중러의 연합훈련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 부분 외교적 사안을 바라보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지금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미중 상황을 좀 조정하고 싶어하는 지금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미국을 자극해서 지나치게 이제 군사협력까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한미일이 더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그것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러가 하던 연합훈련은 아마 지속되겠지만 거기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까지 중국이 과연 알겠습니다. 수용하겠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오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이 진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네네. 정말 전술핵물이 미사일을 탑재해서 공격할 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는 하긴 했는데 이 잠수함 자체는 이미 한 3,000톤급의 루미어급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미 2019년 4월쯤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일단 외면상 공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 4년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했던 거죠. 완성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한번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 소위 이 전략 전술 핵 잠수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건조됐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냥 잠수함을 일단 개조를 해서 소위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핵 잠수함처럼 사실상 이제 재개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외형 자체가 우리 군 당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함교부음이라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제 올라와 있고 확장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함교 쪽에 이제 10개 관을 설치했는데 10개 관에서 4개는 큰 관이고 나머지는 작은 관들인데 뭐 아마 큰 관은 뭐 북극성이나 아니면 이제 미니 SLBM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미니 SLBM이나 아니면 이제 SLCM이라고 그래서 전략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 아마 탑재하도록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함교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이라든가 이게 과연 이제 전술적 운영이 가능한지 이건 이제 군 당국에서 당연히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그냥 북한의 주장대로만 하더라도 일단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위협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상 중심에서 탄도미사일만 주로 쏘다가 이게 이제 해상에 플랫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군요. 첫 번째 한 척이지만 이후에 계속 확대되면은 해상에서도 이제 어떤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대잠수함에 대한 방어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0.5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3.1도가 높았습니다. 그 밖에 수원은 30.6도, 북춘천 30.3도, 청주 30.2도, 부여고창 30도 기록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의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경남권 해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제주도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령 10도까지